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여러분과 김동모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 주최를 해주신 폴리뉴스와 조선일보 한규석 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폴리뉴스는 21년간 정치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왔으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 매체입니다. 91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치열한 내부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각 당은 이제 본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대선 전략과 전망, 각 당 선대위에 듣는다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는 각 당 선대위 핵심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현 시점 대선판에 대한 진단과 당의 대선 전략, 각 분야의 핵심 공약을 다루고자 합니다. 무릇 대선은 각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보고 누구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하는 전망적 차원의 투표라고 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입장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네거티브적 공세보다는 각 당 대선 후보가 지향하는 국가 비전에 대한 철학과 정신, 핵심 공약들이 서로 비교 검증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6가지 주제에 대한 각 당의 전략과 주요 공약 내용을 들어보고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이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체 80분으로 예상하는 만큼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각 당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고요. 이후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강주 북부갑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 상근 대외협력 특보로 활약했고 현재 당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대의 최고의 정치평론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여자대학을 자퇴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화감독,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과의 경험을 기초로 장애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감독한 바 있고 2019년 정의당에 입당하여 미래정치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입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거쳐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와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선거 전략가로 활약했습니다. 2012년 안철수 캠프의 미래기획실장으로 합류했으며 안철수계의 자산이다 불릴 만큼 현재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치 이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를 잘못 가서 지금 조금 늦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모신 겁니다. 오늘 토론회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2분씩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주도권 토론으로서 각 토론자별 5분을 주면은 지명 질의를 하고 지명한 분한테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1차 주제, 제1주제로서 2022년 내년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과제에 대해서 여쭈기로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불경등의 심화 속에 팬데믹이 더해지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시대적 하도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의 경제정책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출구를 바라보는 4차 혁명의 시대, 우리 사회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와 함께 각 당이 바라보는 시대 정신과 국가 비전 그리고 추진력의 실체로서 후보의 강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있던 문재인 정권의 평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밖에 없겠지만 야당의 어떤 그 냉정한 평가가 저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도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지난 4년 반 동안 사실 한마디로 실패와 절망, 그리고 기회와 희망을 잃은 상실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그런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외신에 또 실리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거짓과 위선, 반칙과 편법을 썼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떤 그 정권의 무능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 정신을 배신하고 그런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청문회에서 나온 숱한 후보자들의 어떤 그 부패와 타락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에서는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어느 시인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정권 지난 4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국민들 앞에 제대로 내세울 만한 국정 성과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정권 스스로에게 저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의 참사로 인한 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이 부분은 아마 건국의 최대 정책 실패 참사로 기록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정책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섣부른 일상회복 조치를 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부분은 정치의 논리가 아닌 과학과 실용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기 정부 다음 세대에 있어서 시대 정신은 이제는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사회적인 그 양극화와 격차 해소, 그래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국민의당은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는 과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뛰어난 안철수 후보가 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다,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에 대한 강점은 다음에 또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정책본부장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혜영입니다.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겉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사실 골마 터져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대개혁 그리고 대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그 소중한 기회를 보기 좋게 날려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광장에 함께 모였던 시민들은 양당의 극한 진영 논리로 끝없이 분열했습니다. 중요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개혁 과제들은 이러한 양당의 진영 싸움에 매몰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런 진영 논리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정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지긋지긋한 양당 교대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대선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대선입니다. 2022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다원화와 공존을 위한 대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양당 체제의 종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세 가지 위기에 맞서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산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대통령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뢰 그리고 협치의 정치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 정신 그리고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저축은행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아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은 잘 알지 몰라도 국회는 모릅니다. 대통령도 아닌 후보에 불과한 지금 벌써부터 국회를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국회는 고사하고 행정조차 제대로 지휘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보정당의 한 길을 걸으면서 4선 국회의원을 거쳐온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가장 깨끗한 후보인 심상정 후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원하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위 상공보특보단장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봐왔던 조국 사태,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한 장 위조한 것 가지고 일가족을 도륙하고 일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항소심 판결문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정경심 교수. 그게 표창장 한 장입니까? 표창장, 무슨 인턴 확인서, 증거 위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장 차명 계좌 개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민주당 정부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심판을 하고 제대로 된 최소한의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당면한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만 명대를 이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이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조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당장에 군만 해도 20년 이후에는 군의 의무 복무할 수 있는 병력 자원도 10만 이하로 감소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군이 한 50만 정도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본시 이 어떤 인적 구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력 구조 변화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의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 문화 구조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이게 이번 대통령이 다음 임기 5년 동안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다음 5년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또 이게 로봇이라든지 자동화에 따른 이런 경제적인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블루카라 사람의 근육을 이용한 노동의 시대는 이제는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동화 시대에 걸맞는 노동 구조, 인간의 어떤 직업적인 역할을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본인 순서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거쳐서 20대부터 민주당의 젊은 피로 활약해 왔습니다. 서울시당 대변인, 대학생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들을 역임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동대문 을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고요. 현재 민주당의 새신선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 민주당 선대의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발제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는 길에 늦게 듣긴 했지만 2022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를 참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어떤 이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족함들이 있는지 먼저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 이 촛불 정국 속에서 어찌되고 집권한 정부였고 이 두 달이라는 소중한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으로 인한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집권하게 되었고요.
또 2018년 당시 2017년까지만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북미 간의 이 긴장과 갈등이 매우 고조됐던 순간이었습니다. 로켓맨 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동아시아에 정말 이 위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 또 이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어떤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어떤 성과들은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 일본의 소부장 공격 등을 무역 보복 등을 극복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반도체, 바이오, 또 조선, 자동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은 있었다. 또 여러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세계 속에서 이 확장되는 이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걸맞게 많은 어떤 무역적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가 많은 또 이 국난 극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위 K 방역이라고 하는 이 무료 검진, 또 무료 격리, 또 무료 백신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되었건 이 최선을 다해서 이 우수한 또 K 방역을 성과를 여러 이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여러 유동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대한 어떤 이 좀 공급을 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지나치게 어떤 과세나 대출 규제로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여론조사로 본 민심과 선거 전략입니다. 후보와 정돈 지지도는 물론이고 당선 가능성,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여론, 후보 호감도 등 많은 여론 지표들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숫자 말로 그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각 당 선대위에서 가장 주목하는 여론 지표는 무엇이고 이러한 지표의 최근 추이에 근거한 전망과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단장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유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 지표는 지역별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역별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면 대체로 한 13에서 한 20, 23 정도 그 정도 범위의 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득표율이 10.3%나 11% 정도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넘었었던 적이 있고 그러면 현재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과연 실제로 지금 대선 투표날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20%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건 지역구도가 깨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울경 지역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인데 원래 이제 부울경 지역은 사실 이제 보수 지역의 보수의 텃밭이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난번 2018년도에 사실상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이 차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텃밭으로 사실은 바뀐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있었던 지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거의 한 28% 정도 차이로 지금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이겼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고 그런데 대선이 지금 몇 달 지난 지금 요 즈음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 차이가 28%는 안 되고 대략 한 10에서 한 18% 사이 정도, 한 13에서 15 정도 차이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에 비해서 이 수치가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큰 틀에서 지역구도가 얼마만큼 깨질 수 있을 것인지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호남에서는 윤석열 후보 득표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지점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민주당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대선 시대정신 좀 말씀 못 드려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저성장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기회총량의 부족이라든지 이 사회적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는 다행인 시대다.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소득으로는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부모의 자산 때문에 흙수저다 금수저다 나눠지고 있는 이 시대를 또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잠깐 이 다수당이 되긴 했습니다. 뭐 부산, 울산, 경남의 의장님들이 도의 의장님들이 저희 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3석밖에 못 건지는 정말 아직도 좀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론 지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권 교체 심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반성과 성찰 또 거기에 따른 이 극복하기 위한 과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 기회 요인으로는 이 정권 교체 여론만큼 이 소위 야권의 후보들이 그 지지 기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론조사 전체적인 이 형식을 보면 이 11월 5일 이후에 이 야권 보수 야권 후보가 나온 이후에 이 상당한 이 지지세를 보였지만 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 또 그 조정 국면 여론조사 조정 국면에서 저희도 어찌됐건 상당한 기회 요인들을 받아서 여론조사 상승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0대 30대 그리고 40대를 사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좀 약하게 나왔는데 특히 내부조사에서 가장 이 소위 양념을 안 치는 담백한 여론조사가 저희 사실 내부조사인데 지금 상당히 20, 30대에서도 저희 지지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뒤집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본부장님 부탁합니다. 네, 아까 시대 정신 과제로 한 말씀 더 말씀 좀 드리면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가야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은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반대급부적 지지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양당 구도는 인정하지만 지지율 통합이나 부동층의 비율을 봤을 적에 누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구도도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정권 교체의 그 여론을 제1야당 후보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당 후보도 대장동 게이트에 갇혀서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에서 20%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 이 부동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후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대세를 장악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에 진입하게 된다면 현재 양당 중심의 구도에 균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양당 후보가 사실 이제 서로 내 탓, 남 탓 이렇게 공방하던 네거티브전을 복격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도 사실 이 대통령석의 성격이 전망 투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고적 투표 성향을 갖는데 이 부분이 전망 투표로 바뀌었을 적에 이 제3지대의 후보들이 어떤 새로운 국민의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장혜영 공동선대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모든 정당들에서 사실상 청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사이에서 심상정 후보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에게는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만 18에서 29세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서치의 11월 29일 발표 조사를 보시면 심상정 후보가 27.7%의 지지율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절반에 못 미치는 12.4%,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낮은 9.3%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뿐만 아니라 성별로 나누지 않은 2030 청년 유권자들 역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에서 29세 유권자들 가운데 남녀를 따지지 않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11.5%입니다. 전체 지지율의 약 3배가 넘는 지지를 청년들이 보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각각 25%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의 전체 지지율, 윤석열 후보는 41.2%고요. 이재명 후보는 37.9% 정도인데요. 이것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계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층인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아주 많은 불안정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지배하는 선거입니다. 당장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특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청년 세대는 기존의 양당의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여전히 청년 부동층은 25.6%에 달합니다. 불안정하고 의혹투성이인 양당의 후보가 아니라 심상정 후보의 가치를 청년들은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